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흐와 핸델의 하루 2회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핸델의 초중반, 그 후반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바흐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야 그분들의 하루 일상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핸델과 동갑이라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이분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그 바흐의 조상들은 다 음악가로서 활동하시던 분이었고, 바흐 역시도 음악가로 자라게 되는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아이젠ach 공국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큰 도시든 대도시든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만약에 궁전 악사나 음악가가 사라졌거나 뭐 죽었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야, 나가서 바흐라는 성씨 있으면 아무나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일 정도로 이미 독일 북부 지역에서는 음악가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가족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바흐가 태어났습니다. 거의 역사가 200년이 넘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음악으로는 최고의 위치를 영위했던 음악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흐 역시도 그런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이름을 날리던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고, 특별히 삼촌이 굉장히 유능한 음악가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월 21일 날 작센 아이젠ach 공국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여요. 그래서 이제 형 밑에서 자라거든요. 형하고 나이 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 밑에서 형도 당연히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형 밑에서 작곡을 배우다가 15살 때쯤 이제 나이가 좀 찼죠. 그리고 형도 결혼을 해야 될 나이였고, 그래서 형이 결혼하면서 아이도 생기고 이제 동생을 돌볼 여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학교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숙학교에서 음악을 기초적으로 배우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바흐가 이동했던 보면 아른슈타트에서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고 뮌하우젠이라는 곳에 잠깐 있었다가 바이마르로 갔다가 바이마르에서 쾌텐이라는 아주 안정기를 누렸던 부인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쾌텐이라는 곳에 궁정 악사로 있다가요, 라이프치히의 깐토르로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되죠. 오르가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했죠. 당대의 오르가니스트로는 사실 바흐를 따라올 자가 없으므로, 물론 북스테우데라는 사람의 뒤이었을 때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핸델이 그랬던 것처럼 바흐도 북스테우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핸델은 마차를 타고 갔겠죠. 그렇지만 바흐는 걸어서 갔습니다. 바흐는 2주 정도의 휴가를 내고, 2주를 걸어서 가는데 2주의 휴가를 냈다. 좀 애매하긴 한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달 안으로, 그러니까 4주 안으로 휴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휴가 기간을 훌쩍 넘기는 몇 달 정도를 이제 북스테우드의 오르간에 빠져서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오르가니스트로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쾌텐에서도 그렇고 바이마르에서 먼저 이제 카펜마이스터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칸토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흐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람이었죠. 특별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루터파 개신교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핸델을 얘기하면서 제가 종교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요. 핸델한테서 종교는 그렇게 큰 위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흐는 아니었어요. 바흐는 삶의 중심이 이 루터파 개신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그니처가 SDG라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악보에 SDG라는 그 스펠링이 써 있으면 그건 바흐의 악보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만 영광을. 그것이 인생의 모토였던 사람입니다.
이 영향은 어디서 왔냐면 아이젠하흐라는 동네에서 왔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의 동네를 보여드리는데 위에 있는 성당이 보이죠. 교회죠. 교회가 보이는데 저 교회가 루터가 피신했던 곳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이젠하흐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해서 그 교회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독일어로 신학성서를 번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굉장히 강력한 루터파의 종교적인 동네였어요. 그거의 영향을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흐가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종교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작곡했던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토였기 때문에 종교 음악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작곡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바흐는 결혼을 2번 했는데 이제 사별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육촌 누나였어요. 1살 연상의 육촌 누나였고 그리고 나서 사별한 후에 좀 많이 어린 안나 막달레나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 한 20명 정도의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일찍 죽었지만 한 10명 정도는 이제 살아서 이제 아버지 뒤를 잇는 작곡가들이 또 탄생하게 되죠. 그 중에 특별히 음악을 많이 이제 우리에게 영감을 준 모차르트, 우리 인생에 빠질 수 없는 클래식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스승이 되어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이제 바흐의 아들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런던 바흐라고도 불리고 밀라노 바흐라고도 불리는 모차르트의 스승이 되어줬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가 막내 아들이고요.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도 굉장히 중요한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아들도 또 비렐름 프리데만은 사실은 첫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남은 작곡가 중에서 첫째 아들인데 굉장히 작곡도 잘했고 연주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음악 역사에 획을 긋지는 못한 안타까운 좀 분인 것 같아요. 작곡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작품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펼치진 못했지만 당시에 사실은 되게 굉장한 연주자로서는 그래도 이름을 좀 떨쳤던 그런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20대의 바흐, 지금 보면 아른슈타트 바흐 교회라는 그림이 보이죠? 저기 있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골드와 화이트, 이 흰색과 금의 어떤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급진 인테리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오르간, 이제 바흐가 연주했던 오르간이죠. 그리고 뮬하우젠이라는 동네 보이시죠? 거기 있는 교회에서도 일했었고, 마이마르에서는 이제 궁정에서 일하고, 쾌텐이라는 곳도 이제 보이잖아요. 쾌텐이라는 곳이 바흐에게는 굉장히 안정을 찾아줬던 곳이에요. 그래서 안나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 칸토로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궁정 악사는 왕이 필요할 때 음악을 작곡해주고 출퇴근 시간도 뭐 아침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막 작업으로 음악적 공연이나 연주나 누굴 티칭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일이 교회 칸토로보단 적었기 때문에 삶도 여유 있었고 돈적으로도 이 뒤에 이제 라이프치히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굉장히 그리고 쾌텐에 있는 왕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였거든요. 편지를 주고받고 가끔은 연주하러 가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왜 쾌텐을 떠났냐? 이 좋은 곳을 왜 떠났냐? 단순했습니다. 바흐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대학이 있는 라이프치히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이곳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작곡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쾌텐에 있을 때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밝아요. 물론 궁정음악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틀이 있는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정음악은 가볍고 이제
귀족들이나 왕이 놀 때 뒤에서 백그라운드 음악, 이제 BGM을 깔아줄 만한 가볍고 즐거운 음악들이 많았을 거죠. 그래서 쾌텐 시절의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은 클래식 음악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무겁거나 굉장히 종교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연상을 하잖아요. 뭐 코랄적인 선율,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는데 쾌텐의 음악, 시절의 음악은 굉장히 가볍고 즐겁고 듣기 편안한, 우리가 듣기 편안한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방언은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이후에 라이프치히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쭉 지내게 되는데요. 라이프치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여기도 굉장히 종교적인 당연히 도시죠. 그때 뭐 당시의 상황도 그랬지만 성 토마스 교회 지금도 남아있고 그 앞에 이제 바흐 동상, 저는 이제 가서 봤는데 굉장히 멋있고 멀리서 봐야 다 보이는 굉장히 큰 동상이더라고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칸토르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 토마스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칸토르를 일했다 하면은 이제 교회에 취직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흐의 기록들을 보면 단순히 교회에 취직된 게 아니라 시와 이제 계약서를 쓴 거죠. 라이프치히 시와 계약을 해서 라이프치히 주변에 있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칸토르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빴고 너무너무 빡빡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작곡을 했는가? 왜냐하면 작곡하느라 바쁜 것도 있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칸토르는 일주일에 한 곡 이상의 칸타타를 작곡해야 됐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중요했어요. 교회에서는 몇 주마다 헌 것을 쓰는 것보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걸 올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칸토르로서 해야 되는 거는 매 미사, 중요 미사 때마다 새로운 칸타타를 올리는 것이 일이었어요. 근데 칸타타만 작곡하느냐? 미사 때 쓰는 음악들을 계속 새롭게 작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상상이지만 많은 기록들을 토대로 못해도 일주일에 미사를 위한 음악으로 3-4곡은 작곡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칸타타가 짧으면 뭐 20분 선에서 길면 30-40분 정도 되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을 매주 써나갔다는 거 보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이사도 했고 아이들도 가르쳐 했고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정말 하루가 어땠을까.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공무원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심지어 뭐 공무원이었죠. 시와 계약해서 일했던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을 했어요. 주변에 만약에 다른 교회, 이제 주변 위성 도시에 라이프치히 시에서 관리하는 관할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할구 안에 있는 교회에서 오르간이 망가졌다. 칸토르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단순히 교회 음악만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교회 음악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악기도 있죠. 옛날에는 악기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워낙 비쌌고 귀했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악기를 두고 필요할 때 쓰고 이런 뭐 빌려가거나 이런 일들이 뭐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있는 악기들 관리하는 것도 칸토르의 역할이었고요. 오르간, 당연히 오르간은 이제 칸토르들이 많이 연주하기 때문에 예배 때 칸토르가 연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르간 관련된 거, 오르간이 고장났을 때 칸토르가 고칩니다. 오르간을 관리한, 특별히 바흐는 그거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베토벤한테 많은 그 피아노 제작자들이 우리 피아노 한번 연주해봐 하면서 이제 협찬처럼 피아노를 보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이제 독일에 있는 거의 많은 도시들에 이제 위성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독일에 있는 도시들이 새로운 오르간을 교회에 설치하면 바흐를 불렀어요. 그래서 바흐한테 마지막 검수를 받는 거죠. 그 정도로 바흐가 굉장히 오르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던 사람이고 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칸토르로서 그 주변에 있는 오르간이 망가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그걸 다 보러 수정 봐주고 하러 가야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귀족이 부르면 가서 또 연주도 했어야 됐고 자식들도 또 교육시켜야 됐었고 음악 교육을
음악가니까 음악 교육을 시켰어야 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는 굉장히, 물론 이제 좀 욱한 성격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조금, 핸델도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즉흥적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바흐는 성격이 조금 불같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또 친구를 대접할 때, 누군가가 자기네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성심성 있고, 그리고 정말 인내와 끈기로 사람을 대접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친구를 대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아낌없이 내주고,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흐의 음악을 하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바흐의 오르간 하면 북스테우드의 영향을 받았겠죠. 이 오르간 연주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이제 칸토르이면서 오르가니스트였던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오르간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 정도 되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흐가 종교 음악을 많이 우리가 작곡한 걸로 알고 있죠. 왜냐면 이제 칸토르로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외부 작업들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외부 작업들, 특별히 바흐가 좋아했던,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바로 커피예요. 바흐도 커피를 굉장히 즐겨 마셨거든요. 커피는 물론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커피들이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 마시고 했지만, 이제 너무 비싸고 너무, 그러니까 귀족들만이 즐기던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시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금기시가 돼요. 이제 국가에서 커피 마시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유행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풀어지게 되는데, 커피를 이제 마실 수 있게, 이제 대놓고 마실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커피숍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사랑했던 바흐도 당연히 뭐 자주 가던 커피숍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커피숍에서 우리 커피숍을 좀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이 커피숍 홍보를 음악으로, 그때 뭐 제일 좋은 게 그거였죠. 그때 뭐 라디오, TV나 SNS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었죠. 그러면서 바흐에게, 커피를 사랑하는 바흐에게
커피를 우리 숍을 위한 커피 음악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CM송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커피 칸타타라는 걸 작곡하게 됩니다. 굉장히 애정하는 곡인데요. 이 딸과 여기 나오면 딸하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딸이 커피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딸을 혼내면서 그만 좀 마셔라. 커피 좀 그만 마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의 칸타타입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실 그때 당시 커피숍은 여자는 금지였어요. 여자는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주인공을 딸로 커피에 중독된 걸 딸로 설정하고 아버지가 이제 말리는 그런 이야기를 풀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작곡한 게 아니라 약간 당시에 그런 면모들을 풍자하는 이게 성별 차별 관련돼서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흐는 교회에서 원래 노래를 여자들이 못 부를 때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뒤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왜냐면 쇼팽이 죽었을 때 마들렌 성당에서도 여전히 여자들이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 허가를 받고 이제 소프라노가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엄격히 금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카스트라토 같은 이제 성악가들이 나와서 남자가 거세를 해서 여자 파트를 맡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근데 어쨌든 바흐는 그거를 타파하고 교회에서 여자 소프라노한테 노래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 생각보다 깨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얘기지만 저희 깨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커피 칸타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출연자 딸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I wish schmeckt dir Kaffee süß라는 아리아인데요. 딸의 아리아인데요. 이 커피가 너무 달콤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계속 이제 키스라는 단어들이 이제 퀴스니라고 하는 그리고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1000번의 키스와 같고 너무 달콤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이제 커피를 찬양하는 그런 칸타타의 아리아입니다. 딸의 칸타타 아리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이 보이죠? 커피숍에서 아주 살롱과 잘 어울리는 긴 시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음악회라는 그 장르가 지금처럼 시간이 막 정해져 있고 이렇지 않고 여유 있게 즐겼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CM송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좀 긴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재미있죠. 사람들을 카페로 불러들일 만한 아름답고 좋은 작품입니다.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후기, 뒤쪽이나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후기도 알아보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상을 이제 살았는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가 오늘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음악가의 하루라고, 한번 계획표를 제가 세워봤거든요. 하는 거죠. 네, 음악가의 하루라는 계획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지금 보면
보면 생활계획표하고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요게 누구일 것 같아요? 보면 SDG라고 숙면 밑에 써있죠. 솔리드 글로리아. 이게 바흐의 하루 일과표예요. 제가 한번 상상으로 작성해 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 오후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근 준비와 수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끝난 상태에서 그날 다음 주에 가르칠 코랄이나 짬짬이 작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랄을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성악곡을 코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코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코랄을 작곡하고 7시 반까지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라틴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바흐가 라틴어를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 교회에서 라틴어로 노래 부르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 라틴어 수업을 이제 담당을 해서 맡게 됩니다. 라틴어 수업을 이제 잘 끝내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악기 점검을 또 해야겠죠. 일주일 동안 이제 악기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케스트라 연습하기 전에 악기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사람들, 오케스트라 이제 멤버들이 와서 악기 연주 같은 걸 도와주고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시키겠죠. 근데 성가 연습을 또 시키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산책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산책을 하러 1시에서 3시 사이쯤에 나갑니다.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커피 한 잔을 탁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바흐가 또 이제 남았던 기록들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청에 가서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이제 월급이 너무 작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월급 좀 올려줘라. 내 애들도 지금 딸린 아이들이 식구가 몇이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월급이 작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많이 다퉜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마태순환곡이에요. 마태순환곡은 바흐라고 얘기하면 바흐 오라토리오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작품이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멘델스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연주가 많이 되는 바흐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느 정도로 작곡하고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작곡한 게 마태순환곡인데, 마태순환곡을 작곡하고 칭찬을 받고 월급이 올린 게 아니라 감봉이 됩니다. 너무 화려하다. 쓸데없이 너무 멋있게 작곡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간략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느낌의 그런 음악들을 시에서나 교회에서 요구했던 때인데, 바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오히려 감봉 처분을 받고 바로 그냥 구석에 처박히는. 그러니까 바흐 살아생전에는 아마 마태순환곡이 그때 한 번, 그리고 다른 그 옆에 지역교회에서 한 번 정도만 연주되고 전주가 안 됐어요. 지금 와서 이제 멘델스존에 의해서 모든 악보들이 도서관에 처박혀있던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연주가 많이 되지만, 그때는 거의 일회용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마태순환곡도 일회용 곡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주교와 시장과 면담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해야죠. 개인 레슨도 하고 또 출장도 가야죠. 다른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점검도 나가야 되고, 그 외부 연주도 가야죠. 누가 불러서 무슨 연주 좀 해달라고 외부 연주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퇴근 후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한테 악기 수업도 하고 작곡 수업을 했겠죠. 자기네 가족들이 다 음악하는 가족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일생의 숙제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또 곡을 아침 저녁으로 연습을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자기 작곡을 하는 거죠. 자기 작곡하는 시간 너무 짧아요. 1시간 정도 열심히 작곡을 했는데, 근데 그런 작곡들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바로 대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좀 빠르게 긴 작품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위법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없고, 하지만 그런 어떤 작곡의 룰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작곡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곡을 했고
했고, 그리고 또 바흐의 이 일생에 또 자기 업으로 여겼던 건 뭐냐면 다른 작곡가의 악보를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작곡가에 대한 곡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서 막 영감을 얻어서 그냥 독일에서만 있었으니까 이렇게 편협하게 했던 분이 아니고, 많은 외부 작곡가들의 음악들을 알게 되고 그 악보를 또 갖게 되면서 그거를 필사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아주 성실한 작곡가였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바흐의 일상이 되겠네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메모지가 있어요. 오르간 파이프 청소해야 되고, 건반 고장난 거 손봐야 되고, 옆교회 파이프 점검 이제 하는 거 잊지 않기, 커피숍 의뢰고 아까 커피 칸타타 들었잖아요. 그거 완료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메모장에 써놨겠죠. 월급 관련돼서 설득하자. 아이 학교 선생님과 또 면담도 있었을 거고, 안나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곡을 만들기. 이거는 이제 안나를 위해서 쓴 작품들이 있어요. 소품들이 있어요. 그거 음악하는 피아노원 가면은 연주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자기 부인 안나를, 어린 부인을 위한 것도 썼고요. 물론 이거는 안나가 작곡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콜레지 무지쿰 연습시키기, 이제 콜레지 무지쿰은 바흐한테 넘어오면서 그거 연습시키기,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했던 이런 정도의 일상 어떠세요? 요 정도 일상. 우리의 일상과 뭐 엄청 다르지는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이런데 음악을 언제 듣고 언제 작곡했을까? 우린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음악을 듣고 음악을 감상할 시간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거. 옆에 있는 또 이제 좀 여유 있는 선으로 돼 있는 이거는 핸델의 하루를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잠은 더 늦게 자죠. 왜냐면 파티가 많았을 거니까요. 그때 당시 파티는 뭐 하루 종일도 하고 밤새도 했거든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게오르그 1세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갑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죠. 그리고 식사를 우아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스트라 레슨도 하고요. 자기는 이제 궁정, 카펠 마이스트로서 지휘자로서 오케스트라 레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 타임을 가져야 되죠. 핸델도 커피를 즐겨 마셨으니까 커피 타임을 좀 갖고 산책도 하고, 이때 산책하면서 뭐 대공도 만나고 백작도 만나고, 대본가, 특히 오페라를 많이, 이제 후기에는 이제 오페라에서 이제 힘들게 되면서 이제 오라토리오로 옮겨 타게 되지만, 오페라 작곡을 하면서 대본가들을, 오라토리오도 대본가가 필요한 것처럼 이 대본가들을 만나면서 산책도 했겠죠. 같이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작곡도 왔다 갔다 하면서 메모지에 작곡도 하고, 이렇게 낮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공작과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귀족들과 조금 어울리고 음악 관련 얘기도 하고 문학 얘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 뭐 쓸까, 이건 돈이 얼마나 드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하고 기획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그런 회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 공연 리허설을 좀 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새로운 오페라를 상연해보는 거죠. 오페라를 굉장히 많으시셨던 분이니까 오페라를 또 상연하고, 그 뒤로는 파티에 참석해 마라 고민했을 때, 뭐 어떤 날은 집에 가서 일찍 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파티에 참석해서 새벽까지 즐길 수도 있었겠죠. 지금 보면 밑에 보면 이제 메모장에 보면 왕실 아카데미 관련 미팅, 이제 왕실 아카데미 담당이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소프라노 찾기, 이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싸움도 많았고, 소프라노 둘이 있었는데 그 극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극장에 막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 음정 똑같이 숫자 똑같이 맞춰달라면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가수 찾는 것도 일이었겠죠. 그런 이제 불화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후기에 갔을 때 오라토리오를 많이 작곡했잖아요. 그래서 오라토리오 작사가를 만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오라토리오를 작곡할지 이런 것도 이제 고심을 하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하루가 이랬을 거다 생각해서 제 상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음악가들의 하루도 사실은 보통의 비즈니스맨이나 우리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게 일이었고 업이었던 사람이었고 가정이 있었고 또는 어디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냥 보통의 일상은 우리랑 특별히 다를 거 없다. 그 일상 속 안에 음악이 가득 차 있던 거 외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음악과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건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좀 팍팍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이분들이 고민했던 그런 음악들을 들어보는 것, 특히 바로크 음악은 편안함을 주잖아요.
바로크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번 여름을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2회차까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핸델과 바흐의 좋은 작품들.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서 막 쳐보시면 여러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의 메시아, 할렐루야 나오는 메시아를 쭉 그냥 틀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수상음악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바흐의 곡 중에는 제가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조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냥 배경음악처럼 바로크 음악들은 그러기 아주 좋은 음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뒤에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핸델과 바흐의 하루, 작곡가의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클래식 감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